회의를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좀 지난주 집값 동향을 좀 먼저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죠? 이거 지난주 거 누구지? 전현이가 하나? 네. 시황은 전현이지? 전현이 좀 불러보시오. 네. 지난주 시황은 좀 어땠시오? 지난주는 지지난주에 저희가 음. 예상한 것처럼 김포시가 가장 전국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김포? 예. 그 외에는 이제 서울은 좀 이제 노원 같은 6억 원이의 아파트 밀집한 곳에 아무래도 대출이 조금 더 나오다 보니까 좀 그쪽이 좀 더 많이 주목을 받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노원구 뭐 이런 데가 좀 올랐고. 예. 또 송파구도 이제 또 아무래도 이제 그쪽도 송파? 송파는 저기 아니었나? 그 토지거래 허가제 음. 지역이라서 음. 뭐 파크리오라든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빠진 데들? 예, 빠진 데 규제 풍선 효과가 조금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음. 그 외에는 이제 구로라든지 도봉이라든지 관악이라든지 이렇게 쭈루룩 이어서 6억 이하 아파트가 밀집한 곳에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 또 풍선 효과야? 여기도 뭐 이렇게 돼 있네. 비규제 지역 또 풍선 효과. 예. 이번에 보니까 신문에 오늘 아침자에 뭐 신문은 다 이런 내용들이야. 여기 보면 뭐 매경은 이런 거야. 이번엔 계룡 천안 개발 소식까지 겹치며 상승세. 부산도 비규제 메리트로 부각.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보면 또 여기 환경도 오늘 또 그 기사 한국경제 신문도 예. 용인 화성 규제하자 투기과열지구로 묶자 분당 집값이 뭐 일단 신고가다. 근데 사실 분당은 뭐 이미 여기도 규제 지역이긴 한데. 네. 근데 이제 같은 대출 규제라면 분당이 낫다. 뭐 이런 취지로 이렇게 기사가 또 나왔네. 이 부분 이거 지금 취재하고 있는데 분당에서 신고가가 거의 뭐 한 30, 40개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신고가가? 예, 그래? 신고가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약간 사람들이 분당이랑 이제 용인 화성이랑 어차피 규제가 비슷해지니까 그냥 같은 값이면 다 혹시마다 생각해가지고 실제 여기 이런 뉘앙스인가 보지 그래? 예. 상급지로 그냥 같은 값이면 상급지로 갈아타자 약간 이런 뉘앙스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네. 여기 또 보면 뭐 잠실 리센치 같은 경우는 또 초소형이 최고가라니. 이게 또 토지거래 허가제를 이게 18평 초소형은 예. 토지거래 허가제에 안 들어가서 이것도 풍선 효과로. 뭐야 이거 도대체 뭐 계속 그냥 풍선 효과를 뭐 참나 이거 그 외에는 사실 지난주랑 예측했던 거랑 별다른 큰 바고도, 차이가 없는 예, 건가? 차이가 없는 거 나타났습니다. 자, 뭐 그러면 요거 됐고 그리고 대쇼 전현 씨 나가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시황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도 보니까 분양이 또 꽤 많네. 여기 보니까 뭐 금주에도 한 전국적으로 한 8천 가구 정도 이렇게 분양을 하네 보니까. 이거 보니까 뭐 괜찮은 것들도 뭐 물량들이 뭐 좋은 데서 꽤 나오네. 뭐 광명 무슨 뭐 이런 데도 있고 서초 이건 뭐 서초동이 작은 거라서 그렇고. 이게 아이파크자이 수원 인계동에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자이. 네.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썼던 거 아닌가 그죠? 네. 여기는 좀 어때요? 여기는 좀 해볼 만한가 이거? 거기 매교역 그쪽 일대 재개발이 올해 초에 인기가 많아가지고 청약 만점자가 나왔을 정도로 민규요? 맞아. 그게 2월에 청약 만점자가 나왔어요. 인기가 많아서 여기도 인접 바로 맞닿아 있는 단지라서 아마 소유자들이 많이 몰릴 것 같은데 근데 거기보다 조금 강화된 부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6.17 때문에 네, 뭐 중도금 대출도 안 될 거고 전매 제한도 그렇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막혀서 조금은 거기보다는 박경훈 어디 갔냐? 전화한 새 사라져버렸네. 김미영 불러라. 김미영 불러. 자, 그러면 이번 주 분양 물량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었지만은 결국 이제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 이제 신규 아파트 분양이 많아질 거다라고 했는데 뭐 실제로 보니까 이번 주도 뭐 한 8천 가구 정도 이렇게 분양을 하는 걸로 이게 다 뭐 밀어내기 청약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냥 뭐
근데 사실은 비수기인데 지금 예전 같으면은 뭐 6월 말, 7월, 8월 이때까지는 사실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분양 불량이 좀 많아. 그래서 뭐 여기 보니까 뭐 좀 큰 단지들도 눈에 들어오는 단지들이 좀 있어. 뭐 수원 인계동의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자이 같은 거. 네. 이게 이제 2165세대 이렇게 돼 있네. 굉장히 많네, 그죠? 이 단지는 저희가 디스 아파트로 한번 썼었죠 우리가, 그죠? 기사를 써서 지금 아마 나갔건 오늘 그렇지. 나가거나 음. 그거 이게 지난번에 그러니까 나도 내용이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마 청약은 이게 잘 될 거다, 그지? 기사 우리 그때 기사의 포인트가 청약은 잘 될 텐데, 다만 이제 이게 입지 매교역 주변, 그지? 뭐 그때만 청약 만점자 나온 그 매교역 주변이어서 아마 관심들이 많아서 청약이 좀 잘 될 거다, 아마 그런 내용이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조금 입지가 좀 떨어진다, 그지? 뭐 네. 지하철 좀 멀다고 그러지 이 않았나? 매교역 푸르지오 이 근처에서 매교역 푸르지오 SK 뷰가 만점이 나왔었던 단지인데 그렇지. 그래서 일단 그 예비 수요 자체는 충분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때 우리 디스 아파트 나왔었던 중점 내용은 그 매교역 접근성이 뭐 상대적으로 다른 떨어진다는 단지에 거 비해서 있죠. 예. 여기 이 아파트에서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음.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리는. 근데 또 분양가는 좀 더 기준 그죠? 분양가를 보면 평당 1,853만 원이어서 매교역 푸르지오 SK뷰가 1,824만 원이었는데 그거보다 오히려 더 비싸다. 주변 단지들과 비교했을 때도 아주 큰 시세 차이까지는 어렵지 어렵지 않겠냐 않거든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긴 요즘 근데 뭐 수원이 워낙 또 뜨거우니까 네. 뭐 인천, 수원 이런데 그죠? 근데 그 또 마침 이 분양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 아파트는 또 다른 SK뷰라든지 이런 단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전매 제한이 입주 때까지 까지 전매 제한이지. 전매가 불가능한 단지. 그래서 잘 알아보고 청약을 해야 청약을 된다. 해라. 예. 30일이네 1순위 청약이. 내일이네. 오케이 뭐 보니까 뭐 이번에 뭐 지방에 꽤 많아 보니까 뭐 부산 이런 데도 있고 뭐 서울에서는 기름동의 롯데캐슬 트윈 골드 주상복합이네. 여기 좀 분양이 되는 게 있고 그리고 가좌동에서 뭐 가재울역 트로엘 에코시티 여기도 네. 분양이 되네. 여기 저희- 2일날 청약을 받네. 예, 저희 이것도 제가 지금 디스 아파트로 써놓고 있는데요. 거의 그래? 네. 대략 뭐 어떤 내용이야? 뭐 여기 해볼 만한 데인가? 일단은 분양가가 아. 인천 서구잖아요. 서구에서 제일 비싸더라고요. 제가 이게? 해보니까 아. 올해 청약한 단지 중에 검단 얼마나 돼? 신도시나 평당? 평당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1,200에서 1,300만 원대 분양을 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그렇지, 프로지오 그렇지, 그게 그렇지. 좀 비싸서 1,574만 원이었는데 음. 얘는 1,646만 원으로 지금 그래?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규제가 적용이 돼서 이 건설사는 여기가 규제를 피했다 약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피한 거는 전매 제한 1회에 한해서 팔 수 있는 거 그거 하나 피한 거고 이 제일 중요한 중도금 대출 이런 거는 다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은 그 안에 이제 대출 한도가 요구밖에 안 된다, 40%밖에 안 된다 이게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 잘 확인을 하셔야 그래야 되는데 되겠네. 예,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5억 5천만 원인데 분양가가 그럼 중도금이 이게 약 3억 8,700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2억 2천만 원 정도만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 뭐 지하철역하고 바로 붙어 있는 건가 보죠? 네, 가재울역이라고 쓰는 거 보니까. 역세권이어서 뭐 입지나 이런 것들은 나름 그래도 괜찮아 보였었는데 네, 규제 면에서는 이전과 달라졌다는 거를 알고 이제 청약을 하셔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결국은 조금 어느 정도 자금을 어떻게 그러면 마련할 예. 할 거냐에 대한 계획을 좀 꼼꼼하게 생각을 하고 또 뭐 가급적이면 하여간 뭐 분양권 단타나 이런 거는 좀 웬만하면 예. 포기해야 되겠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법이 바뀌어서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안에 입주를 해야 되는 그렇지, 그런 맞아, 맞아, 또 맞아. 그런 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음. 실거주 계획이 없다면 없으면, 예 조금 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뭐 분양은 뭐 이번 주 소식들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오늘 나온 좀 뉴스 좀 한번 좀 브리핑 간단하게 한번 뉴스 분석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침에 좀 눈에 띄는 게 좀 어제 오후에 나온 기사더라고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 하셨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하셨는데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고? 네, 좀 의외인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홍보수석 했다며. 네. 핵심은 전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인사를 만났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폭락할 테니까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 이런 말씀을 전하셨다. 일본처럼 폭락할 네. 테니 기다려라. 그런 말부터 해가지고 일본처럼 이 조기숙 교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본처럼 우리가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는 건 진보 경제학자들의 주장이었는데 다 뻥이었다. 뻥이다. 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동산 정책을 자꾸 실패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엔 전문성 부족이다. 그와 함께 동시에 참여정부 때와 비교해서 고위공직자들 중에 다주택자가 많아졌다는 부분, 또 더욱이 대통령이나 이제 장관이 다주택자 주택을 좀 팔아라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팔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것, 이런 점에 충격을 받으셨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의외긴 하지만은 사실 뭐 틀린 얘기 아니네. 뭐 그런 거 아니야? 전문성도 부족한 데다가 진짜 이 말이 와닿는다. 고위공직자들 말이야. 자기들 말로 다주택자 많으니까 다 팔아라라고 얘기했는데 그죠? 아직도 버티고 있다. 생각은 놀랐다. 근데 또 일본처럼 우리나라 집값 폭락할 거라는 거는 저희도 기사를 몇 번 썼었던 적이 있는데 그렇지. 우리나라 일본의 다른 상황이 많이 다른다는 것을 좀 다른 점이 뭐뭐 있을까? 우리는 왜 일본과 다를까? 일본과는 다른 길을 갈 것이다. 그래서 일본과 뭐 비교를 많이 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근데 일본의 버블 붕괴라고 하는 것은 20년 전이지만 그것도 그렇죠. 실제 버블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일본의 중심지의 집값은 우리나라가 최근에 강남이 평당 1억을 넘었다는 이제 네. 그때 당시 일본은 평당 10억까지 올랐었던 평당 10억. 네. 20년 전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남 가치 최고가 아파트를 따져봤을 때 말이 돼요. 그 정도는 올라야 버블이라고 할 만하고 이게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홍춘욱 교수님이라든지 또 저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블이 터지면서 집값이 폭락하는 과정에서도 주택 공급을 대규모로 공급을 계속했다는 집값이 떨어지는데도. 네네. 제가 옛날에 우리 기사 보면 나도 기억은 나는데 그냥 간과물해. 그런 와중에 또 일본은 이렇게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금리를 또 대폭 상승을 시킨다. 89년부터 90년 사이에 기준금리를 2.5%에서 그게 아마 환율 그때 그 제로 문제가 좀 있었지 않던가, 그죠? 2.5%에서 6%. 6%로 수직 상승.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0.5%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은행. 여러 가지 어떤 네. 요인들이 있네. 그때 당시 뭐 가장 큰 차이점은 일본의 집값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엄청나게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이 20년 가까이 붕괴를 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한 이유였고 근데 또 최근에 보면은 일본 도심의 집값도 다시 오른다고 그렇죠. 하면서. 이미 일본 도심의 땅값하고 집값은 오른다는 얘기가 작년부터 많이 기사가 나왔었지 사실. 일본 사례를 보면서 배울 점은 이런 거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전문가 말씀들 들어보면은 인구 감소로 인해서 도심보다는 수도권, 신도시 쪽에 집값이 폭락을 할 수는 있다. 거기가 특히나 상권부터 붕괴를 할 것이다. 우리 집톡에서도 이거 한번 뭐 몇 번 다뤘었어 사실은 그죠? 근데 이 말이 맞는 게 사실은 사람의 어떤 본성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도 아니 뭐 도심에 교통 편리하고 직장 가깝고 은퇴해도 마찬가지야. 은퇴를 해도
사실은 은퇴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집값 상승 여력이 없다는 얘기를 또 많이 하잖아. 근데 그건 거꾸로인 게 은퇴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심에서 살아야 되거든. 병원도 가까워야 되고 또 뭐 즐길거리, 먹거리 이런 것들도 가까운데 뭐 멀리 나와가지고 막말로 얘기해서 신도시가 왜 폭락했겠어, 그죠? 신도시 너무 멀어. 여기에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진 게 뭐 병원도 제대로 없어. 뭐 기타 문화시설 같은 것도 없어. 뭐 이럴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나 젊은 사람들. 네. 그러니까 신도시가 이제 일본의 신도시가 그러니까 폭락하게 된 첫 번째는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다는 거야. 젊은 사람들은 신도시에 못 살아. 너무 멀어. 1시간에서 다마 신도시나 이런 데도 1시간 반 이상을 전철을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뭐 너무 불편하거든. 거기는 뭐 문화 뭐 이 시설도 없고 뭣도 없고 애들 교육시키려면 또 결국은 도쿄로 돌아와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노인들만의 도시로 전락해버린 거야. 노인들만 남았다는 거지. 노인들만의 도시.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만 있는데 뭐 집값이 오른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하고 상황은 다르지만 또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도 이런 상황이 뭐 벌어지지 말란 법은 사실 없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약간 좀 다른 접근법이긴 한데 우리나라도 이제 계속 신도시를 만드는 지금은 그렇죠. 계속 지금 3기 신도시 뭐 2기 신도시도 아직 솔직히 다 안 찼는데 3기 신도시를 또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아마 여기도 일본의 다마 신도시 만들 때도 처음엔 젊은 사람들도 많이 갔었거든. 왜냐하면 집값이 싸고 신도시니까 아무래도 기본적인 인프라는 갖춰져 있으니까 그래 뭐 출퇴근 정도야 뭐 좀 이렇게 생각하고 갔지만 사실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거든. 몽골에서 1시간 30분 동안 특히 일본도 이 콩나물시루 같은 전철이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타고 다닌다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아마 우리도 약간 그건 맞는 얘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규제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결국 공급의 문제. 그다음에 뭐 결국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일본도 금리 인상을 한 거니까 그럼 금리 인상하고 주택 공급을 계속 해야 되는 두 가지 문제인데 지금 현재에서 국내에서는 금리 인상은 지금 어렵잖아, 그죠? 네. 사상 최저금리니까 공급도 몰라. 공급은 뭐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많은 건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인 거 아니야? 그 조기숙 교수께서 하신 말씀이 결론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일본 부동산 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좋지만 단순하게 일본처럼 우리도 폭락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위험할 수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 때문에 공급을 안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국토부가. 그러니까 집값 안정이라는 게 사실은 참 생각해 보면 물론 뭐 투기 수요 때문에 집값이 오른 측면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주식은 뭐 다 투기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근데 투기 수요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투기 수요에 의해서 집값이 올랐다라고 규정을 짓는 거는 사실은 좀 위험한 발상이지. 막말로 그러면 내가 집 살 때는 난 집값 떨어져도 돼. 그래도 살 거야? 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아무나 붙들고 물어봐봐. 그런 사람이 있는지. 그건 거짓말이지. 자기 집은 사면은 오르고 싶어 하고 최소한 떨어지진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 재산인데 은퇴하고 나도 지금 은퇴자들이 결국 남아있는 거는 뭐야? 부동산밖에 없잖아, 사실. 우리나라는 금융재산이라는 게 거의 없고 금융상품도 지금 뭐 이제야 좀 꿈틀꿈틀대는 정도지 뭐 사실. 그거를 일방적으로 투기적인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과연 그 인식이 정확한 거냐에 대한 점검을 진짜 그 말이 딱 정확한 표현을 했어. 내가. 뭐 근데 그나저나 어찌됐건 또 뭐 아까 뉴스 보다 보니까 또 이번에 또 박상호 차관 국토부 차관이 또 뭐 우리 뭐 전 언론에서 도하 언론에서 또 막 풍선효과 얘기하니까 또 규제 지역을 또 더 추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좀 했다는 거지. 그 부분에서 이제 눈여겨볼 점이 김포를 이번에 지정을 안 한 이유가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지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오늘 보니까 안성이라든지 수도권에서 신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에서 해제를 해달라 이렇게 국토부에 요구를 했다는데요. 아 그래? 네. 보니까 이제 안성 같은 지역의 정량적 요건을 따져봤을 때 김포보다 오히려 낮았다. 집값 상승률이? 네. 상승률을 낮았죠. 김명 씨가 좀 취재 좀 했나? 네. 지금 이제 이게 최근 3개월간의 집값 상승률을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2월부터 5월까지 한국감정원 주택가격 동향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보면 안성은
집값 상승률이 0.09 0.09. 그리고 김포는 0.11 그러니까 안성이 낮아요. 그러네. 그리고 정량적 평가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이런 상승률뿐만이 아니라 이 뭐 청약 경쟁률이라든지 매매 중위 가격이라든지 매매 가격이라든지 미분양 가구 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평가 기준들이 있는데 뭐 무엇을 봐도 가격도 뭐 중위 가격을 비교해 보면 김포는 3억 3천만 원인데 3억 3천. 안성은 1억 2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뭐 비교가 안 되네. 예, 비교가 안 되고 미분양 가구 수도 4월 기준으로 보면은 김포는 34가구인데 안성 같은 경우는 700가구가 넘어요. 그래서 뭐 청약 단지는 올해 이 청약한 단지들이 김포나 안성이나 별로 없어서 한 단지밖에 없어서 좀 비교하기가 애매한데 김포가 더 나아요, 상황이. 근데 이제 왜 됐느냐 이것을 이제 국토부에 여쭤보니까 김포와 파주 같은 경우는 접경지여서 일단은 지정을 무조건 제외했다. 뺐다? 네, 무조건 뺐다. 이런 거더라고요. 그리고 접경지 외에도 자연 보호구역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 안성에서도 이제 자연 보호구역인 곳은 뺐다. 음.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박선우 차관이 어제 정량적 요건에 충족하지 않아서 김포를 지정하지 않았다라고 한 것은 약간 좀 잘못 뭔가 해석하신 것 같아요. 잘못 표현하셨는지 아니면 뭐 좀 그러네. 그래서 정량적 데이터를 제대로 안 네. 보셨든지 뭐 그 시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량적 요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김포는 집값 상승률이 어쨌든 플러스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의 1.3배보다 더 나아서 어쨌든 이제 충족을 요건이 시키지만 됐다. 요건 되지만 접경 지역이기 저 때문에 뺐다. 이제 뺐다 이런 논리인 것 같고요. 네, 파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마이너스 0.15라서 상승률이 그래서 이제 아예 정량적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해서 뺐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근데 아까 그 박차관 표현이 어떤 거였더라? 뭐 완전히 다른 얘기했던데, 그지? 어제 뭐 무슨 뭐 어디 KBS에 나와서 얘기했던가? 뭐였지? 한번 읽어봐. 6.17 대책에서 김포와 파주의 조정 대상 지역 등의 규제 지정을 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정량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도 이르는 내달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과열된 지역에 대해서 규제 지역 지정을 할 방침. 6.17 대책을 준비할 때는 김포와 파주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정량적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여쭤보니 예를 들어서 김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접경 지역이라는 거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제한적이고 개발의 어떤 그런 범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제 제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김포 같은 경우에 저희 조선일보에서도 90배가 올랐다 대책 발표에 집값이 갑자기 90배가 우리 댓글에도 나오더라. 그 90배 올랐다 쓰신 그분이시죠? 네, 하면서. 그래서 그걸 굉장히 의식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정 지역이나 혹은 전체 지역을 이렇게 과열 양상이 계속되면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모르겠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냥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내가 또 너무 과하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좀 말 실수가 아니셨을까? 제대로 네. 아마 뭐 이게 네. 자료 데이터 같은 거 아마 잘 안 보고 나왔을 네. 가능성이 있겠지. 근데 뭐 그렇더라도 뭐 의도적으로 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그러네. 씁쓸합니다. 또 그다음에 오늘 또 좀 우리가 좀 주목해볼 만한 게 또 있나? 또 다른 뉴스들이 좀 있었나? 이런 기사가 있던데 음마아파트 등 돌린 투자자 돼지 슈퍼로 갔다. 이런 기사가 돼지 슈퍼는 왜 가? 털에서 와리가 음마아파트 투자자가. 이 돼지 슈퍼는 그 영화 기생충에 나온 그렇지 맞네. 돼지 슈퍼. 아현 1구역을 아. 말하는 한마디로 이제 재건축 규제가 자꾸 심해지니까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재개발 매물을 선호한다.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재개발은 규제가 이번에 없었던가? 이번에 딱히 추가된 규제는 없었. 그렇지. 뭐 재건축처럼 무슨 뭐 집에 살아야 뭐 분양권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없었지. 네. 그게 재개발에 또 빠져서 좀 불공평하다 이런 논란도 좀 있었어요. 그래?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야. 그러면 재개발은 안 되고 재건축은 되고 뭐야 그러면 왜 살아 여기는 왜 살아야 되고 여기 왜 안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아까 그 내가 박선우 차관 얘기도 하면서 박 차관이 그 위헌 논란 지금 계속 이제 위헌 논란 얘기가 좀 나오잖아. 위헌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조합원 분양권 같은 경우도 2년 살아야 이제
분양권 주겠다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계속 어떻게 보면 형평성 문제 그러니까 계속 제기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소위 얘기하는 이제 어디는 묻고 어디는 안 묻고 그러니까 이렇게 핀셋으로 하겠다라고 사실 이제 지금 국토부의 정책이 그거잖아. 이제 핀셋이잖아. 이제 큰 틀에서 보면 확실하게 이제 그 되는 데만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묶어야 될 때만 핀셋처럼 쫙 뽑아가지고 거기만 묶고 다른 데는 피해 안 가게 하겠다. 근데 사실은 역으로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면서 야, 우리는 왜 묶은 거야? 쟤들은 뭐죠? 쟤들도 더 뜨거운데 아까 이제 안성 네. 김포 같은 논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참 문제는 문제야. 근데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거잖아. 내가 돈을 못 벌어도 되는데 남 사촌이 땅 사면은 배가 엄청 아프단 말이야. 응? 배고픈 건 참아. 그렇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잖아. 어? 그러니까 그런 논란들이 이게 앞으로도 결국은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역으로 뭐 더 근본을 파짓고 들어가 보면 결국 부동산 정책이 너무 이제 규제 위주로 일반도로만 자꾸 어디 올라가면 두더지잡기 식으로 얘 때려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안 되는 거라. 그러면 방법은 하나야.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그냥 전국을 다 묶어버려. 예외는 없어. 그죠? 예외는 없이 다 묶어버려. 딱. 아예 그냥 다 그냥 뭐 아예 그냥 두더지가 못 올라오게 콘크리트로 발라버리는 거야. 그냥 싹. 뭐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정말 실수요자 피해가 크겠지. 글쎄,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 땅짓고가 이게 자꾸 정부 비판 힘드네. 찍힐 것 같아. 요즘 진짜 일부 유튜브 내가 보니까 유튜버들이 많이 쫄았어 요즘에. 그 지난번에 그 왜 단톡방 조사한다. 그 다음에 무슨 저 유튜버들이 뭐 집값 올리는 뭐 여기 사세요 찍어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다들 약간 좀 지금 움츠러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뭐 정당하게 사실 그러면 증권에서 뭐 찍어주는 거는 왜 규제를 안 해? 그것도 특이지. 참 똑같은 거 아니야 사실. 희생양을 자꾸 찾고 있는 듯한 느낌도 좀 들고 그러네. 오케이 뭐 또 없으면 댓글 한번 볼까? 그래서 뭐 아까 보니까 그 중에 여기 보면 댓글 올라온 것 중에 이분이 이제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이제 부부 공동 명의로 만약에 등록을 할 경우에는 그 뭐지 장특공제? 네. 그때 댓글 써 있는 걸 보고 약간 조금 예. 불분명하게 그러니까. 적어주셔서 좀 찾아봤는데 음. 이게 어느 분이 이번 6.17 대책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고요. 이거 네, 하구나. 요 내용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데 부부가 이 주택을 공동 소유로 0.5호씩 가지고 있는 경우 이분들이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 그 자체가 네. 부부 공동 명의라는 것 자체가. 네, 주택 임대사업자로서 1호 이상을 임대를 하고 있어야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법 규정 네, 자체가 네. 그렇게 돼 있구나 주문이. 그래서 근데 이게 무슨 6.17 대책이나 지난 9.13 대책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고 그런 규정 때문에 뭔가 헷갈리는 어떤 분이 국세청에 질의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게 나왔다. 이래서 그때 당시 인터넷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좀 화제가 됐었나 봅니다. 저희도 관련 기사를 조금 준비하고 있고요. 요거 이제 새로 김주호 씨 이분은 이제 김주호님은 뭘 했냐면 기존의 비조정 지역 기준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갑자기 조정 지역으로 되어서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온다고 이번 규제에 소급 적용을 한다. 네. 뭐 이러는데 이것도 한번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갑자기 조정 지역으로 바뀌면 중도금 대출이 60에서 네. 그러니까 60%까지는 나오는데 중도금 대출까지는 나오는데 중도금 이제 나중에 잔금 때 중도금 대출을 받았던 그 네.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라는 네. 거지. 그러니까 잔금 대출로.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아셔야 될 테니까 좀 헷갈리긴 헷갈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몇 번 얘기했지만 하도 그 기준이 그냥 막 자꾸 바뀌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조차도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때 뭐 보니까 여기 보면 뭐 은행 창구 직원들도 뭐 잘 모르겠다. 제가 확인한 거는 금융위에서 확인한 거는 6.17 대책 전에 청약에 당첨된 분들은 중도금 대출까지는 기존의 규제가 적용이 되고 잔금 대출부터는 이제 막힌다. 그렇지. 그래서 잔금 대출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잔금 대출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중도금은 내가 그렇지. 내가 네. 중도금 대출을 풀로 20% 그렇지. 네. 20%밖에 안 받았어. 그러면 전체가 40이니까 20%의 이제 버퍼는 있는 거니까 20%는 더 받을 수 있는 거지 잔금으로. 근데 이제 중도금 대출을 내가 60%를 받아버렸어. 그러면 잔금 대출은 빵이 되는 거지. 못 받지. 네. 왜냐면 이미 여기 60%를 받았으니까. 네. 그런 취지의 네. 거지.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야? 근데 아 진짜 또 약간 짜증 날라 그래. 오케이. 하여간 그래서 뭐 구독자분들이 올려주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뭐 좀 잘 좀 궁금해하시니까 우리 뭐 인터랙티브니까 인터랙티브 방송을 한번 해보죠.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